네,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 5명 중 1명은 연소득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위험한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위험을 낮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청년 1인당 부채가 8,455만 원으로 5명 중에 1명이 연소득의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빚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정을 하면 부채액이 1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서 청년층의 정의를 만 19세에서 39세로 봤거든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년층의 평균 이 부채 금액이 9천만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는 19세, 20세, 뭐 군에 가 있는 분도 있고 또 학생인 분도 있고 이런 분을 생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빚을 집중적으로 지고 있는 세대가 또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예 빚을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난다면 실제 이 청년층의 부채 비율은 9천만 원보다 훌쩍 더 높은 현재는 지금 8,45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억 5천만 원, 2억 원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전체 이제 평균으로 볼 때 8,455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또 이 8,455만 원이라는 이 평균 부채액은 소득액의 3배가 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소득을 예를 들어서 연간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3천만 원의 3배인 9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뭐 이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예. 또 빚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자 폭탄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좀 위험 수위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 수위에 해당하는 대출자가 비중이 최근 10년간 2.8배, 거의 3배가량 늘어났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영끌의 어떤 그 위험도, 영끌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청년층의 빚이 늘어나게 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에 따라 조금씩의 사정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전반적으로 청년층들의 취업이 한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으로 소득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층에 올라가지 못한 경우에는 빚을 끌어서라도 먹고 지탱을 해야 했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나 월세 비용을 청년들이 많이 부과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또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가상화폐 또 주식 이런 쪽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청년들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예. 이게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좀 덜한 이런 청년층들, 자금력이 좀 약한 청년층들부터 그런 어떤 자산 가격 하락에 충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예. 청년들 스스로가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을 많이 샀고요. 또 금융당국에서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 그래서 청년들 대출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경제가 정상적으로 안정적 상황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또 이후에 미국의 고금리로부터 시작돼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부채 비중, 부채 부담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에는 이른바 갭 투자한 분들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부족한 전세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주위 지인들한테 빚을 더 끌어오는 그야말로 부채의 악순환, 빚의 어떤 수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유행 전부터 이제 붐처럼 일어났던 영끌, 비투 이런 투자들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이렇게 부채가 증가된 거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정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예, 사회적 약자를 넘어섰어요. 예. 아예 사회적 패자, 아하.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예. 경제적 실패자로 나가 앉는.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고, 또 청년들이 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사회의 미래도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빚에 억눌리게 되면 그야말로 신용 불량 상태에서는 취업도 어렵고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출구 전략, 이 청년들이 완전히 어떤 부도에 처하기 전에 점진적으로 부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를테면 고가의 집을 연끌해서 산 사람들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해서 그 집을 시세대로 일부를 좀 사줘서 부채를 좀 줄인다든지. 예. 현재 정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구매를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끌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대책, 그 밖에도 어떤 채무의 구조 조정, 재조정, 리스케줄링 같은 것도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인 그 당사자들부터가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투자가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각별히 인식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이 미래 스케줄링, 어떤 자산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세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도 물론 필요한데 진짜 청년들의 그 본인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가계 지출을 살펴보면 지출 중에 27%가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 지출이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2006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가계가 그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 이른바 가계 지출을 분석해 보면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직성 경비라고 그랬어요. 안 내면 생존을 하기 어려운, 이를테면 세금, 예. 세금 안 내면 뭐 당장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자, 그때 안 내면 연체로 돌아오고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야 되는 세금, 이것을 이제 흔히 비소비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예. 자신이 특별히 뭐 소비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건을 산다든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내는 그 돈은 쓰는 돈, 이것을 소비 지출로 분석을 하는데요. 소비 지출보다도 오히려 비소비 지출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 특히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이자 부담이 크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자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유지나 생존을 위해서 이자 비소비하는 쪽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 상품을 소비할 수 없고, 그렇다면 개인의 상품 소비가 줄어들면 그 사람의 어떤 이 만족감이나 사회적 효용도 떨어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소비 감소에 의한 경기 침체라든지 예. 성장률 하락, 이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도 가계 지출 측면에서도 경기를 앞으로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구조적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데 뭐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체 대출 잔액이 3배가량 증가했다라고 나타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가장 심각한 게 가계 뭐 지출,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도 결국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이자 때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 금융 용어로는 부도가 된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도가 나게 되면 개인도 파산하게 되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나라 은행 연체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 어려우니까 원리금 상환, 돈을 좀 이따가 갚아라, 이렇게 좀 연장을 해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갚아야 될 상환 기일이
깜빡깜빡 돌아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건 앞으로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지적해 준 대로 인터넷 은행인데요. 예. 흔히 인터넷 은행이 출범할 때 우리가 인터넷 은행을 매기의 효과, 매기 은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쇠한 물고기들이 별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항 속에서 젊고 아주 역동성 강한 매기가 들어가면 예. 먹이를 잡기 위해서 팔딱팔딱 움직이면 다 같이 잘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거꾸로 결과를 놓고 보니 인터넷 은행이 나온 이후에 인터넷 은행의 연체, 인터넷 은행에서의 이 돈을 갚지 못한 사태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기 효과를 해서 금융기관을 생동감을 주기보다는 금융 부실을 지금 더 이 깊숙이 더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이제 정부의 통화 정책이 금융 정책 자체가 인터넷 은행의 고유는 고신용자보다는 중신용자들, 신용이 좀 약한 청년층 이런 쪽에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주도록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인터넷 은행은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을 갖다 놓고 지금 현재 신용은 낮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어떤 소득 가능성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대출을 해줘서 연체율을 더 줄일 것이다라고 장담을 해왔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일단 실패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인터넷 은행의 미래,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사회적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그런 사실 좀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의 특성 같은 것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터넷 은행을 허가해 줄 때 중신용자들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대출해 주라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좀 더 연체가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우에 당시 정부가 매기 효과를 기대했던 것은 중저 신용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융 거래가 적어서 그냥 신용 점수가 나빴지 예.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충분히 앞으로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중점 개발해라 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들이 그런 과학적 시스템 마련에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은행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영국형 챌린지 은행을 도입하겠다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챌린지 은행의 한 형태가 인터넷 뱅킹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새로 만들게 되는 이 챌린지 은행의 경우에는 예. 이러한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 심사 기법 이런 데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렇게 벌어진 악순환이 바로 고금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대출금리 부담이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거든요. 금리 인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 방송사에 나와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좀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근거로 그동안의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왔으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추종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행이 18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좀 시중은행에서도 일반 고객에 대한 대출 적용 금리를 좀 낮출 것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어떤 완곡한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김주현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가산금리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주담대 7%를 넘어가는데 현재 지금 기준금리는 3.5%, 주담대 금리는 7%를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게 된 데는 상당 경우 은행이 가산금리로 3% 또는 그 이상을 부과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통 감내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으니까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좀 손보라라고 어떤 이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가산금리는 은행의 마진 목표고 은행의 돈잔치 또는 이자잔치, 배당금 잔치가 바로 그 은행의 높은 마진 때문에 나오는데 그 높은 마진의 원천이 가산금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산금리를
은행 자율적으로 좀 손볼 때가 됐다. 사회적 상생 기금 내는 것보다도 예. 더 급한 것이 가산금리에 대한 현실에 맞게 적응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은행의 가산금리에서 총체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이렇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상폭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미국이 다시 물가가 오르는 조금 불안한 조짐입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월 2일 FOMC 회의 때만 하더라도 디스인플레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디스인플레라는 것은 물가는 올라가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연준도 금리를 이제 곧 인상을 하지 않고 또 전국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CPI 물가, PCE 물가 지수가 높게 나타나면서 생각보다는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완전히 안정화됐다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예. 그러나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요. 기준금리가 4.75%까지 올라도 시중은행들이 그에 따라서 그렇게 대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또 올렸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대출자들의 약 75%가 고정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그 충격이 별로 없어요. 가게들은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파가 더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이것을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요. 변동금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금 올려서 대출금리를 올리면 그 직격탄이 그대로 전 가계로 확산되고 또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도 많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똑같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대책 그리고 고금리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